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넘버원 진행의 이수연입니다. 전일 혼조세로 마감했던 뉴욕 증시는 오늘 혼조세로 다시 한번 출발했습니다. S&P 지수는 지금 플러스권에 다시 들어서는 모습이고요. 나스닥 지수는 상승 전환에 성공하면서 현재 14,093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투자자들은 여러 가지 이슈를 기다리는데 첫 번째로는 전일에 시작했던 연준의 FOMC 회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고 두 번째는 취임 후 처음으로 연사를 가지는 바이든 정부의 발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우리 시각으로 오늘 낮에 바이든 정부가 1조 8천억 원 규모의 가족 대회관을 발표했는데요. 이런 여러 가지 이슈가 지금 시장에서 맞물리면서 방향성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이슈와 함께 다양한 선물 전략들 챙겨드릴 테니까요. 1시간 동안 저희와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릴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부터 유사 수신행위까지 모든 불법 사항들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는 점 전해드리면서 오늘 함께할 마스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수요일장은 해왕 마스터와 함께합니다. 네, 오늘도 해왕 마스터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이제 이 격일로 뵀는데요. 네, 오늘은 또 화요일과 다르게 또 남색깔, 깔끔한 색깔 수트를 입고 오셨어요. 네, 오늘 뭐 매도라는 뜻은 아니고요. 네. 일단 인사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왕입니다, 여러분들. 자, 앵커님께서 미리 언급을 드렸지만은 오늘 바이든 정부의 첫 연설이 있습니다. 뭐 내용은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1조 이상에 대한 어떤 부양 정책에 대해서 되게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시작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회의랑 좀 맞물립니다. 어제 회의에 대한 내용을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았지만은 오늘 한 번 더 살펴보고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뭐 사실 이제 인프라 정책 그리고 FOMC 회의 그리고 국채 금리는 다시 한번 급등을 이룰 것인가. 주 포인트는 딱 3개로 나뉘어요. 이 부분만 좀 집중적으로 다시 한 번 더 얘기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해외선물 넘버원 시작하게 됐는데 오늘 중요한 내용 짧게 구성하면서 차트에서 좋은 자리값 제공 드리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은 이 부양책과 국채금리에 관련해서 좀 중요한 말씀을 나눠주신다고 하는데 내일 당장 FOMC 회의 결과가 발표되고 또 우리 시각으로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바이든 정부의 연설이 시작됩니다. 이런 이슈가 과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저희와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은 전화, 문자, 유튜브까지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02-3153-1611-1612번, 문자번호 샵 0082번, 그리고 유튜브는 서울경제TV 채널 놀러 오셔서 실시간 소통 그리고 방송 시청하다가 궁금한 점 생기시면은 문의를 남겨주시면 저희가 바로바로 체크를 해서 우리 해왕 마스터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해왕 마스터와 방송 외에도 선물 전략 얻어가고 하시는 분들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해외 선물 넘버원 서울경제라고 입력하시거나 하단의 QR코드 이용해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바로 해외 선물 나우 코너로 이동해 볼게요. 네, 저희 첫 번째 기사 나스닥 상품에 대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S&P 500 지수가 보합권에서 출발했다고 나와 있는데 엇갈린 섞인 그런 실적 결과들이 발표되면서 보합권 출발했고 연준의 결과도 흐릿흐릿하게 보이고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미 지수는 선물 지수는 지금 테크놀로지 그 기술 기업들의 실적과 또 연준의 정책 이슈로 인해서 조금씩 소화를 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하고요. 구글의 알파벳이죠. 자회사 알파벳이
better than expected earnings면은 예상보다 좋은 실적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5% 이상 프리마켓에서 올라왔다고 하고요. 알파벳의 레베뉴는 작년 동기 대비 34% 이상 상승했다고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역시는 떨어지고 있다고 하는 2% 하락을 하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실적이 좋게 나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은 주가는 떨어지고 있다. 그리고 AMD와 비자 역시 올라오고 있다. 지금 이 CNBC 전체적인 이슈가 기업 실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 같은데 현재 시장에서는 실적이 그렇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같기 때문에 자, 지금은 나스닥 시세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시세 확인해 보시죠. 네, 미니 나스닥은 0.15% 상승해서 13,973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미니 나스닥 지금 뒤에 차트가 띄워져 있는데 일분봉으로 봤을 때 갑자기 V자로 반등을 하면서 상승폭을 크게 키워가고 있거든요. 본장 기준으로 상승 전환 성공하면서 선물 시장에서도 매물이 좀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시점에서 뷰 어떻게 보시는지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매수 들어주셨습니다. 지금 강하게 상승폭 올라가고 있는데요. 매수 어느 자리 들어가 보면 좋을까요? 네, 간단하게 좀 정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네. 방금 상승세 기반으로 해갖고 상승 전환이 추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들. 네. 지금 차트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자, 화면 한번 같이 보면서 얘기 나누도록 할게요. 60분봉에서 제 랠리를 한 번 더 부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들. 네. 60분봉이에요. 자, 지금 지지값 60분봉에서 한번 확인하면은 13,950에서 13,960 사이에 대한 지지층이 한 차례 보여요. 네. 이 부분 좀 집중적으로 봐야 되고 지금 추세적인 부분에서 본다면은 13,050에서 60 사이 이 지지를 받고 재반등 구조를 더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서 평가하는 게 좋습니다. 이 자리에. 13,050에서 60 사이 지지 받고 네, 다시 재상승에 950에서 대한. 60이죠? 네, 그러면은 진입 사이는 이 사이 구간에 대한 진입 포지션으로 보고 손절은 13,935포인트, 15포인트 정도 두시면은 나쁘지 않은 수익을 거둘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해요. 자, 진입 기준은 13,900, 50에서 13,960 사이. 네, 이 알겠습니다. 지지단가. 지금 이제 곧 있으면 다 오는데 네, 손절 좀 라인이 떨어지네요. 중요해요. 손절 네. 라인이. 지금 상승 기반이 935포인트, 네. 상승 기반이 13,880 지지 받고 올라가는 구조인데 손절 라인을 좀 짧게 구성해도 괜찮은 자리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관점은 어쨌든 60분봉 관점이기 때문에 전고가 이탈 드러나면 그냥 본절 걸고 오늘 홀딩 하셔도 괜찮아요. 홀딩 하셔도. 예, 지지 받고 수익 중일 때. 자, 어제 전일 제가 분명히 얘기 드렸죠. 이거 이탈 들어서면은 매매하지 마세요라고 들었어요. 맞아요. 어제. 네. 왜 그러냐면은 매수에 대한 관점을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데 어떤 지지에 대한 이탈선을 어제 전일 깨고 들어섰다면은 이 관점은 매매하는 포인트가 성립이 안 됩니다라고서 얘기 드렸어요. 다시 재진입에 대한 구조를 파악해야 되는데 지금 말고는 안 나와요. 13,940에서 50. 예. 50에서 60입니다. 13,950에서 60 사이. 네. 손절 35포인트. 익절 고점 갱신으로. 예, 화끈하게 알겠습니다. 보여야겠죠. 네, 지금 나스닥 지수가 13,880포인트 지지를 받고 올라온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상승폭 확대가 지금은 이 추세 전환으로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3,950에서 960 사이에서는 오늘 매수 진입 가능하다고 보시고 익절 구간은 고점 경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손절 라인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텐데요. 13,935포인트 손절 라인까지 정리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자세한 전략은 차트를 보면서 또 말씀을 들어볼까요? 일단은요. 중요한 게 오늘 바이든 연설이죠. 그렇죠. 여러분들 근데 여태까지 바이든의 행보를 좀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월이나 뭐 바이든이나 네. 이제 어떻게 보면 부양책에 대한 강조를 계속하는 국면인데 네. 오늘 나와갖고 이제 가족 계획에 대해서 발표를 자세하게 할 텐데 네. 쉽게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안 좋은 얘기를 할까요? 안 하죠. 증시가 이렇게 강한데. 예. 증시에 대한 영향보다 뭐 인프라에 대한 필요성을 굉장히 강조하겠죠. 그쵸. 그게 저는 증시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네. 네. 오히려 돈을 더 풀었으면 풀었지 돈을 더 줄이진 않아요. 발표에선. 바이든 정부는 그래 왔습니다. 그래 왔고 그 기조를 역시나 유지할 것이다.
그럼 오늘 저점에 대한 어떤 추세에 대한 행보 자체가 굉장히 강한 국면이 드러났는데 미장 개장 이후에 네. 보이셨죠? 네. 지금 차트 보시면요. 매수선에 대한 다시 랠리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제 스타트점을 한 번 더 꾸릴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예, 보이시죠? 이 가능성을 대두로 손익비를 구성을 해야겠죠. 전일 파동은 이제 단기에 대한 어떤 저항을 받고 눌린 다음에 이탈이 나왔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다시 눌린다는 과정보다는 재차 올라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편합니다. 네. 오늘 좀 강세가 힘을 많이 실을 가능성도 있겠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게 좋습니다. 강세가 많이 올라갈 수 있겠다. 뭐 이제 미장 개장했으니까 30분 지났죠. 35분. 네. 이 부분으로 드러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평가하는 게 좋아요. 자, 지금 증시는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세금 증액 관련해 갖고 시장에 영향 없다. 라고 전일 얘기했죠. 시장에 영향 없다. 뭐 FOMC는 다른 얘기겠지만은 차라리 금값에 영향이 있다. 이렇게 평가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증시가요? 아니요, 이제 세액 관련해서. 아, 자본이득세. 네, 세액 관련해서 늘리는 효과는 이제 차라리 금값, 안전자산에 대한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국채에 대한 영향이니까 이 부분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부분은 좀 이따 골드 할 때 다시 한번 평가를 드리도록 할게요. 네. 근데 제가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이거예요. 지금 증시는 이제 재정 정책에 대한 효과 이 부분인데 지금 오늘 당장 이번 주 내, 다음 주 내에 뭐 공화당 반발에 대한 요소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없다고 보고 있어요. 그게 제일 키포인트예요. 오늘 상승 한번 강하게 굉장히 높다라고 오. 평가하면서 네. 13,950에서 60 사이에 대한 지지층 이 네. 부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나스닥은 지금 바이든 정부의 부양책 이슈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고 오히려 자본이득세나 뭐 법인세 인상 관련해서는 금값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귀금속에 대한 선호도가 올라갈 수 있다고 해석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유튜브로 질문이 하나 들어왔거든요. 정확한 자리값은 말씀해 주시지 않았는데 하단에서 두 계약을 매수했는데 사는 어디서 들어가는 게 좋을까요? 분할 매도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문의 주셨거든요. 지금 네. 사실 이제요 포인트가 이제 정확하게 이제 어디서 진입했는지 말씀하시면 좋은데 그러니까요. 만약에 13,940 포인트 밑에면요 네. 본절을 두고 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냥 본절 오늘 14,000 넘는 거 한번 보겠다. 이 마인드로 좀 접근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만약에 매수 자리값이 13,940포인트 이하면 손절 가격은 그냥 940으로 잡고 네, 일침 말고. 네, 고점 노려보자. 네, 왜냐하면 지금 추세가 강세가 나와야지 수익성이 확대가 돼요. 네. 지금 아니면 의미가 없어요. 지금 자리값이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저점 매수를 했다고 평가를 하셨는데 그렇죠. 일단은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 국면인데 13,908선에 들어가셨대요. 13,908선이요? 네네. 너무 좋은 자리에 잡았는데요. 그러니까 고수신데요. 네, 너무 좋은 자리에 잡았는데. 네, 지금 수익 많이 나고 계시겠네요. 지금 일단. 분할을 좀 하고 싶다면요. 네. 데일리 트레이딩 기준이라면 지금 반청 하나 하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지금. 하나 한번 버텨보세요. 하나. 한 계약은 지금 청산하시고 한 계약은 오늘 신고점 노려보자. 네, 신고점 놀이대. 네.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볼게요. 네. 60분봉으로 보는 게 좀 편할 것 같아요. 시청자분 네네. 지금. 네. 13,908선에 진입했는데 지금 청산값 하나 놓고 익절가는 14,050포인트 이탈. 한번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14,050포인트 이탈. 14,050포인트까지. 네, 이탈. 근데요, 지금 청산하고요. 지금 진입 포지션 하나를 가지고 있잖아요. 네. 네, 요거를 익절 대기를 해보세요. 익절. 14,940포인트 다시 오면 나는 이거를 익절로 끝내겠다. 이런 건 좀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이런 관점. 괜찮아요. 그리고 하나는 좀 버텨보세요. 반계약은. 네. 네, 그럼 수익 확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먹을 거는 다 먹어봐야죠. 이미 수익 중이시면은. 좀 크게 먹을 줄 알아야 돼요. 이런 자리는. 크게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말 좋은 전략을 세워주셔서 시청자님께서 오늘 큰 수익 나시면 좋겠는데 이미 수익이 좀 많이 나고 계시고 불안하시면 분할 매도를 원하셨으니까 한 계약은 지금 청산하시고 한 계약은 14,005선까지. 네. 아니요, 14,940선에 오면은 네. 그냥 익절 끊어버리세요. 단기적으로. 14,940 이요? 13,940선에 오면은 네. 익절을 미리 대기해 두시고 네네.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간단하게. 지금 진입 자리가 최하단이죠. 예. 지금 하나 끊어 가시고 네. 익절을 대기하라는 거예요. 밑에. MIT 매수를 걸어두시면 될 거예요. MIT 매수를. 네. 14,940포인트에. 그리고요. 계속 올라가게 된다면은 14,950까지 한번 노려보시라는 겁니다. 여기서 익절을 무조건 끊어가세요. 예. 그러니까 익절 포인트가 2개가 생기는 거죠. 지금 매수로 수익 중이니까. 예, 익절 포인트가 2개가 생기는 겁니다. 네. 14,940포인트, 그리고 13,940포인트, 14,050포인트. 이렇게. 그렇죠. 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14,050포인트 이탈 꼭 체크해 보시고요. 오늘 성공 트레이딩 하시기 바랄게요. 저희 다음 상품 골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뜨는 기사 살펴보시면 골드가 지금 조정받고 있다고 하는데 일주일에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해요. 국채금리가 상승을 하다 보니까 골드에서 반비례적으로 하락세가 나오고 연준의 FOMC 회의를 앞두고 이런 골드의 조정세가 나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골드는 계속 1,800선을 넘어가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그 부근에서 계속 조금씩 하락하고 있다라고 CNBC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골드 현재 시세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골드 0.25% 하락해서 1,774.3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골드 지금 조금 조정세 나오고 있는데 뷰 한번 체크해 볼게요. 하나, 둘, 셋. 골드 오늘 관망 나왔습니다. 왜 관망일까요? 지금 랠리성으로 매수 랠리로 다시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해요. 네, 랠리성으로. 지금 예. 일분봉으로는 계속 우상향을 그리고 있거든요. 제가 이제 전일 같은 경우는 매도세에 좀 집중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드렸었는데 네. 사실 이 흔들리는 전일 차트에서 이 상황이었는데 매도로 좀 많이 내려갔어요. 이제 단가 자체 좀 아쉽긴 해요. 제가 어제 88선으로 좀 요청을 했거든요. 여기가 좀 고점 자리를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고. 88선 이 자리. 네.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추세에 대한 전환이 좀 이루어지다 보니까 매도 랠리로 많이 내려갔어요. 상황이. 근데 지금은요. 시장이 어떤 시장이냐고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냐면은 네네. 흔드는 구간이라고 설명을 했어요. 흔드는 구간. 왜냐하면 채권 안정화 구간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네. 국채 안정화가 되는 그림이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거를 또 한 번 더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왜냐면요. 저는 좀 세뇌를 시켜야 돼요. 꼭 기억하시게 시청자분들이. 네, 굉장히 어떤 중요한 세뇌죠? 요소이기 때문에. 네. 자, 앵커님하고 마지막으로 좀 얘기를 해봐야겠는데. 자, 국채금리가 오르면 금값이 어떻게 되죠? 떨어지죠. 네, 외우셨을 겁니다. 국채금리가 오르면 금값이 떨어진다. 네. 자, 국채금리는 지금 떨어졌으니까 안정화 구간이기 때문에 안정화가 지속되는 한 이제 금값에 대한 하방, 슈팅은 제한적일 것이다. 국채금리가 급등할 때부터 그때부터 펼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최근에 바이든이 나오면서 계속 언급하는 게 세금이에요, 세금. 세금. 네. 세금. 그죠? 네. 세금입니다. 자, 무슨 뜻이냐? 어제 얘기한 것처럼 다시 한번 반복 들어가겠습니다. 네. 세금에 대한 부분을 국채 금리에 대한 안정화로 취하고 있다라고 평가하시는 게 좋습니다. 국채 발행에 대한 부담을 네. 줄이면서. 다시 한번 얘기 드릴게요. 네. 자, 국채 가격이 떨어지는 이유는 뭡니까? 국채 금리가 급등하는 이유는 국채에 대한 발행을 크게 함으로써 인프라 정책에 좀 더 자금을 모으기 위해서죠. 미 재정부가. 네. 근데 세액을 증진한다는 이유는 10년물 미 국채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발행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다. 왜냐면은 그 돈을 여기서도 끌어들일 거 아니에요, 인프라 정책을. 그럼 국채 금리에 대한 안정화 구간이 좀 다소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럼 이에 대해 효과는 뭐냐면요. 10년물 국채에 대한 안정화가 지금 단계에서 다소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죠? 3월까지 많이 떨어졌죠, 여러분들. 3월까지. 지금부터는 안정화가 들어갈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서 평가하는 게 좋아요. 안정화가 들어갈 수 있는 구간이다. 자, 그럼 골드 또한 마찬가지예요. 지금 안정화가 더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방을 어쨌든 간다는 게 시장의 상황이에요. 시장의 견해는. 다만 이 하방에 대한 상황이요. 계속 흔들면서 올렸다가 내렸다가 이게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 구간 안에서 오늘은 위험한 상황이다 라고서 평가를 하는 거죠.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자, 1번. 국채 금리가 오르면 금값은 떨어진다. 같은 안정형 자산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국채 금리가 못 오르는 이유는 세금에 대한 부분으로 국채에 대한 발행량을 부담을 줄였기 때문이다. 이 부분이에요. 자, 이 뜻은 뭐냐면 당분간은 안정화 구간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안정화 구간에 들어갈 가능성이. 이 안정화 구간이 들어갔다는 거는 강한 상방과 강한 하방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금값이 힘들겠다라고 해서 좀 평가하는 부분이 매매하기 불편하겠다 이런 부분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럼 차트 구조상 얘기를 한다면은 지금 흔드는 국면으로 계속 위아래 흔드는 국면에서 지금은 단기 매수로 끌어올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저는 관망을 좀 들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앞으로 매도를 놀려야지 손익비 구성이 크게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매도를 노려야지.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면은 금값이 하방을 올해 계속적으로 기록할 것이다 라는 평가에 대해서 어떤 리포트 자료가 있어요. 국채 금리가 어쩔 수 없이 오를 것이다 라는 리포트 자료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한번 바꾸도록 할게요. 자, 제목이 이래요. 지금 국채 금리가요 1.5% 선인데 1.6% 선, 1.55% 선 이 선인데 자, 이 얘기가 나와요. 자, 금리가 상승세를 쉬어가는 것뿐. 네. 미 국채 금리입니다. 자, 미 국채 금리가 상승세를 쉬어가는 것일 뿐 하락세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저도 여기에 동의하는 거예요. 자, 이 뜻은 이 뜻이 뭐예요? 네. 값은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쵸. 잠시 쉬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쉬어가고 있다는 거. 네. 자, 그 이유에 대해서 뭐 경제 성장률, 백신 접종 확대 뭐 이렇게 있지만은 결국은 3번이 제일 중요해요. 이 부분이죠. 자, 통화 정책 스탠스에 대한 변화를 역행하는 흐름을 이어가기 어렵다. 자, 내용이 단어가 생소할 거예요. 자, 통화 정책 스탠스라는 거는 자세, 태도예요. 지금 돈을 푸는 자세를 계속 취하고 있죠. 그 돈을 푸는 자세를 바꿀 수는 없다. 반대로 얘기를 하면은 돈을 안 풀 수 없어 라고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안 풀 수 없어. 어차피 풀 거야. 그 자세를 역행하긴 지금 당장 힘들어.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자, 당분간 2, 3개월에 대한 금리 급등세가 주춤할 뿐 완만하게 상승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완만한 상승. 그리고 3월에 고점 테스트 1.75%를 다시 테스트할 걸로 예상이 된다. 자, 두 가지 힌트가 있어요. 2, 3월에 대한 금리 급등세가 나왔었는데 그걸 당분간 주춤하는 거다. 그리고 완만한 상승세다. 자, 골드 차트 볼게요. 다시. 자, 골드 차트는 보면은 완만한 국채 금리 상승세라는 건 완만한 골드 가격에 대한 하락입니다. 완만한 골드 가격에 대한 하락. 자, 그 뜻이 위아래로 계속적으로 흔들면서 계단식으로 부여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근데 그 안에서 매수세라는 겁니다. 국채 금리가 오를 거라는 거에 대해서는 반박 의견이 없어요. 전체 시장에 대해서. 다만 천천히다. 근데 우리가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뭐냐? 내려갈 때 노리자. 내려갈 때 노리자. 언제 급등할지 모르니까. 맞죠? 네. 만약에 갑작스러운 초급등이 나왔어요. 그죠? 그때 수익성이 확대된다 이겁니다. 매도를 노리게 됨으로써. 오늘 관망된 이유보다 그 안 구성에서 매수세가 포착이 되기 때문에 쉬어가자. 조만간 매도 노리자. 올라오면. 이거예요. 정확히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자, 그러면은 지금 저항층을 한번 연결할 수 있는 자리 어디까지 좀 기다리면 좋을까요, 형님? 라고서 얘기를 한다면은 자리값이요. 1785자리까지는 좀 반등이 들어가야 돼요. 1785.
1780선에서 1785선 50틱에 대한 구간이 진입이 들어갈 때 그때부터 이제 고점에 대한 저항력을 체크하고 저항 받나 들어가고 그 다음에 매도세를 취해야 됩니다. 오히려 그 가능성이 높아요. 계단식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자, 이 부분은 굉장히 집중을 해야 돼요. 이 부분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해외선물 넘버원을 보시는 분들이 국채를 이제 좀 이해를 많이 하실 거예요. 맞아요. 앵커님도 많이, 네. 많이 이해되지 않나요, 이제는? 너무 설명을 잘해주셔서. 왜냐하면은요, 국채가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국가에서 발행한 채권인데 저희 개인 투자자들이 사기가 힘들어요. 왜 힘들까요? 이유가 딱 있는데 살 수는 있어요. 네. 근데 왜 사람들이 안 살라고 할까? 글쎄요. 자, 국채라는 거는요, 이자 소득이 너무 적어요. 그러니까 뭐 주식이나 다른 부동산처럼 얻을 수 있는 소득이 큰 게 아니라 그런 소득이 너무 적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굳이 채권에 투자할 필요가 없다. 그치, 굳이 채권에 투자할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죠. 음. 왜냐하면 우리가 투자라는 거는 어떤 이자 배당 소득을 얻기 위해서인데, 현실적으로. 차익을 얻기 위해서죠. 그죠. 네. 근데 지금 국채금리 10년물 기준으로 본다면 1.5%예요. 네. 10년물 기준으로. 그럼 1년으로 가산치 내면 0.15%인데 네. 누가 그거 어쩌고 이걸 투자합니까? 은행 예금보다도 적네요. 그죠. 네. 그럼 이걸 누가 사요, 회왕님? 네. 물어볼 수 있죠. 나라가 사요, 나라가. 국가 대 국가로 거래를 합니다. 왜요? 대외 경쟁력을 늘리기 위해서. 자, 쉽게 한번 좀 설명을 해볼까요? 이런 네. 얘기하면 그러지만은 앵커님이 저한테 10,000원을 빌렸어요. 네. 앵커님은 이제 채무자예요. 저한테 막 못 대합니다. 네. 10,000원 때문에. 네, 그 10,000원 때문에 똑같은 거예요.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은. 그렇죠. 미국이라는 국가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면은 미국에 상대적으로 대외 경제 관련해서 굉장히 좋은 경쟁력을 펼치고 우호적인 관계를 둘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중국 쪽에서 미 국채를 마구 사들이는 이유가 단순히 보이는 거예요. 미국에 대항하기 위해. 맞지 않나요? 우리 너네 돈 많이 갖고 있다. 그지? 너 협박 멘트인 네. 거예요, 한마디로. 야, 그쵸. 미중 무역 할 때도 많이 나왔어요. 야, 너네 그러지 마. 너네 자꾸 그러면 나 국채 팔아버릴 거야. 재밌는 얘기예요. 근데 인질이네요. 거의. 네, 한마디로 무기죠. 하나의 무기가 협상의 무기가 되는 거죠. 협상 무기 좋네요. 네. 네. 근데 일본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렇죠. 이번에 일본이 또 많이 사들였다고. 근데 이제 일본이 줄을 잘못 쓴 거야, 그때. 왜요? 중국 쪽에 줄을 서버렸어요. 일본이. 그래서 중국이랑 합치면은 우리가 미국 쪽에 대항할 수 있겠다라고 잘못 판단한 거죠. 아베 정권이. 그래서 중국하고 합쳐해갖고 네. 야, 나도 너네랑 중국하고 합쳐서 미국채 팔 거야. 하고서 실제로 팔았어요. 일본이 미국. 그게 2018년도예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정권이 네. 그때 일본을 좀 무시하는 경향이 그때 굉장히 강했어요. 국채에 대한 그렇죠. 영향력을 행사해버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어이가 없는 거죠. 공화당이 기본적으로 단일주의 성향이 좀 있어서. 네, 그 부분도 굉장히 강하지만은 네. 중요했던 거는 실제로 일본은 행동으로 옮겨갖고 어떻게 보면 반감을 실어줄 수밖에 없었어요. 상황이. 2018년도에 금값은 오르는데 국채 가격이 하락하던 시기가 있었어요. 네. 안정형 자산에는 투자 수요가 늘지만은 네. 일본 측에서 미 국채를 팔아댐으로써 어떻게 보면 국채 가격이 하락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국채라는 거는 거시적인 환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너무 글로벌 재밌네요. 시중에서. 네. 너무 중요한 요소인데 우리가 왜 이거를 접하기 힘드냐. 배당 소득이 적기 때문에 체감상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뉴스 외신에서 보면은 여러분 항상 미국채를 요새 많이 다룹니다. 왜냐하면 부양에 대한 돈을 푸는 시기에서는 국채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자, 경제가 활성화되고 굉장히 좋을 때는요, 국채는 괄시돼요. 그죠? 괄시가 됩니다. 왜냐면은 채권을 사들이는 FOMC에 대한 수단도 없을 뿐더러 거래 자체도 어떻게 보면은 국채에 대한 부분으로 어떤 부양책을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주요 요소화 되지는 않아요. 근데 시장이 불안감을 조성하고 어떻게 보면은 이런
나쁜 조건을 형성하는 금융위기, 리먼 브라더스 사태라든가 오히려 이런 코로나19 같은 사태에서는 국채에 대한 향방이요. 세계 증시에 대한 방향성을 가르고 금값을 바꾸고 달러 값을 바꾸는 간접적인 형태를 계속 부리게 돼요. 그 규모가 어마어마해지는 거죠. 여러분들. 심지어 FOMC에서 가지고 있는 미국 채권에 대한 규모가 여러분들 8조 달러가 넘어갔어요. 7조, 8조 달러가. 단기간 만에 급등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 자산에 대한 규모가 너무 쌓여 있다는 거죠. 미국은 빚이 많은 국가입니다. 국채 발행을 너무 많이 해서. 오히려 이게 나중에는 독이 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 짧은 이 시기보다는 추후에 국채를 너무 팔아댔으니까 외인들에게. 근데 나라 대 나라에서 살 때는 대외 경제 관련해서 굉장히 좋은 요소지고, 그리고 투자 관점에서 본다면은 이거예요. 이제 수합이라고 하잖아요. 수합. 이제 우리 통화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 다른 통화를 수합할 수 있는 체결을 하기도 해요. 여러분들. 그럴 때 이제 국채 관련해서도 매입도 하기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미 국채 있는 규모가 20위권 밖이에요. 많이 사들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 사들이면 굉장히 좋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왜 못 살까요? 이유가 또 있는데. 발행량이 적어서? 아니죠. 그럼요. 원화라는 가치가요. 전 네. 세계적으로 굉장히 좋은 가치는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네. 그게 제일 중요한 요소예요. 엔화는 상대적으로 가치가 있어요. 그렇죠. 사실 좀 안타까운 얘기지만, 취급을 받으니까. 안타까운 얘기지만 엔화는 상대적으로 원화보다 가치가 좋아요. 세계적인 시각에서, 무역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 근데 이제 원화라는 가치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좋은 수단이 아니기 때문에 많이 사들일 수 있지가 않아요. 그게 제한적인 거죠. 그게 다소 좀 아쉽습니다. 오늘 잠깐 얘기가 샜는데 네. 해외 선물 넘버원을 하면서 국채 얘기를 얼마나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기본을 좀 많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에게. 지금 인프라 정책 관련해서 코로나19 터지고 어떻게 보면은 국채가 바닥을 한 번은 했습니다. 전 이 바닥 밑으로 다시 안 내려올 거라고 봐요. 공급량이 이제 늘리는 시기이기 때문에. 근데 이 국채에 대한 방향성으로 시장에 대한 거시적인 움직임이 모든 요소에 다 끼친다는 거는 눈치채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번 코로나19가 종결이 되겠죠, 언젠가는. 근데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10년 뒤의 환경에 또 다른 위기가 터졌을 때 이런 일이 발생 안 할까요? 합니다. 여러분들 증시가 오를 때는요, 연준이 국채를 사들인다. 이 현상이 펼쳐지면 그때부터 증시가 반등하게 돼 있어요. 자금을 불어넣기 때문에. 그게 하나의 신호예요. 주식을 볼 줄 알려면은 국채에 대한 움직임, 중앙은행에 대한 움직임을 파악해야지 큰 수익권을 거둘 수 있어요. 각종 언론에서 본다면은 2020년도부터 투자를 해갖고 수익률이 100%, 200%, 300%, 400%다 하는 그런 영상들이 떠돌아요. 그죠? 네. 근데 그런 분들이 항상 체크하는 게 그 말을 꺼내요. 중앙은행에서 돈을 풀기 시작합니다. 이 자금의 흐름이 위험자산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과감하게 저는 이때 시작한 겁니다. 그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일까요? 이런 흐름들은 다 파악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만 몰랐을 뿐이에요. 근데 이게 어렵냐?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한번 알아두면 10년 뒤에 또 옵니다. 소중한 여러분들의 지식 자산이고 베이스가 돼버려요. 정말 중요한 겁니다. 단순히 종목으로 이번 섹터가, 이번 이슈가 뭐 떴는데 바이오가 뭐, 그 전에 글로벌 중앙은행 그리고 증시에 대한 흐름을 거시적으로 먼저 바라볼 줄 아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보고 있어요. 제가 왜 자꾸 국채 그러고 있습니까? 국채가 모든 증시나 골드값이나 달러값에 영향을 주는 요소인데 어떻게 제가 여기 해외 선물 넘버원으로 와서 빼먹겠어요? 쟤는 뭔 소리 하는 거야? 기본부터 알려드리잖아요.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해외 선물 넘버원을 한 지 거의 6달이 돼가는데 올해부터 국채에 대해 중요성을 강조했어요. 1월부터. 정확히 1월부터예요. 왜 그러냐? 블루 웨이브가 완성됐기 때문에 국채 발행량을 늘릴 수밖에 없는 조건이 형성돼 버렸거든요. 기본부터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세요.
진짜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정말 주옥 같은 멘트들을 이렇게 쏟아주셨는데 왜 이렇게 국가들이 흔들리는지에 대해서부터 왜 이 국채금리의 상승과 하락이 중요한지 그리고 이런 것들을 알아두면 단순히 지금 시장, 이 데일리 트레이딩 관점에서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앞으로 향후 10년에도 이런 상황이 다시 나타날 수 있고 앞으로의 여러분들의 트레이딩에 정말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강조를 해주셨으니까 오늘의 중요한 지식 자산들 꼭 챙겨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다음 상품 5일 알아보도록 할게요. 함께 뜨는 기사 살펴보시면 유가가 지금 상승하고 있다. 코로나19의 우려가 줄어들면서 원유 수요에 대한 관망이 올라가고 있다. 전망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유가에 대한 서포트를 줄어들게 하는 게 인도의 코로나19 급증 사태 그리고 미국의 원유 재고 급증이라고 하죠. 이 두 가지가 지금 원유 수요에 대한 전망을 좀 줄어들게 했습니다. 하지만 오펙 플러스에서는 5월부터 7월까지 감산 완화 정책을 유지키로 결정했다라는 소식 때문에 오일이 상승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오는 7월까지 하루 감산량을 218만 배럴 정도 감산한다고 하고 이런 결정 때문에 오펙 플러스의 정례 회의는 6월 1일로 미뤄졌습니다. 자, 이런 이슈가 5일에서는 존재하고 있고요. 현재 유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보시죠. 네, 크루드 오일 가격은 1.7% 상승해서 64달러 선까지 올라왔습니다. 네, 유가 마찬가지로 오늘 오후 5시쯤부터 굉장히 큰 폭의 상승 올려 세우고 있습니다. 현재도 급등 나오고 있거든요. 자, 유가 뷰 체크해 볼게요. 하나, 둘, 셋. 유가 관망 들어주셨습니다. 지금 일본봉으로 봤을 때 조금 전에 장대 양봉이 떴거든요. 네. 단순하게 얘기할게요. 네. 너무 올랐다. 너무 올랐다. 너무 올랐다. 제가 어제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어제 62.20의 매수 보고 이거 그냥 고점 갱신 보세요라고 설명을 했어요. 네. 어제. 고점 갱신도 바라볼 수 있는 자리네요. 네. 제가요. 사실 오늘 오펙 플러스 관련해서 뭐 인도가 뭐 문제가 생기긴 했지만은 그건 문제 삼지 않아. 우리는 그대로 감산에 대한 완화 측면을 재강조를 했어요. 네. 자, 그럼 상승 기반을 닦을 수 있는데 뭐 말을 수는 없는 상황이었어요, 사실적으로. 근데 제가 왜 이 부분을 중요했냐면은 자, 일전에 수렴 구간이 나오네요라고서 했어요. 이 수렴 구간 기억하시죠? 너무 지루한 싸움이었어요. 제가 이때 유가 안 봤는데 수렴 구간 네. 터졌죠. 헤드앤숄더죠. 위로 간다는 겁니다. 어제 이 관점이었죠. 네, 맞아요. 네. 맞아요. 어제 이 기억납니다. 관점으로 매수 관점. 그리고 좀 길게 보면은 64.50 이탈 자리면 익절 천까지도 바라볼 수 있겠어요. 다 왔네요, 근데 지금. 그러네요. 네, 62달러에서 보라고 했는데 손절 딱 20틱 봤죠. 62자리 손절 맞아요. 보시고요. 네. 62.20에 매수 보세요라고서 얘기 드렸어요. 수익 거뒀을 거예요, 분명히. 단기적으로 단기 고점 보고요. 더 길게 보실 분들은 계속 갈 수 있는 차트에 대한 상황이니까 64.38이죠. 지금 단기 고점. 이 자리 넘어가면은 익절 자리 한번 잡아보세요라고 했는데 지금 그 자리 얘기하고 나서 200티 올랐습니다. 200티. 근데 단순히 차트 상황이에요. 차트 상황. 자, 헤드앤숄더가 그냥 정확히 드러난 것뿐입니다. 여러분들. 자, 초록색으로 볼게요. 잠시만요. 자, 검은색으로 해보겠습니다. 네. 자, 헤드앤숄더. 자, 뚫렸다. 이 자리가 지지가 되는 거예요. 다 알죠, 여러분들? 이건 간단한 거니까. 그럼 이 자리는 뭐냐? 더 올라간다는 겁니다. 차트의 상황이 그냥 대변하는 거예요. 네. 차트의 상황이. 자, 그러면은 저점에 대한 채널이 유지됐으니까 어디까지 올라갈까요, 회왕님?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죠? 어디까지? 자, 지금 차트 한번 그려봅시다. 파동형으로. 지금 파동에 대한 추세까지 보게 된다면은 여러분들 66까지 도달하네요. 일단은 지금 흐름세 왜 이어가면 관망이죠? 지금 오늘 너무 올랐으니까 내일 보자. 네, 한 차례 단기 조정이 드러나야지 들이댈 수 있는 자리지. 지금 진입가 자체가 손절이랑 익절을 구분하기엔 리스크가 너무 크다.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반등세가 나오기 시작한 게 전일부터 이어가는 장세인데 지금 봐봤자 무슨 의미냐. 한번 울림장 연출되면 그때부터 보자.
이게 좀 더 여러분들의 계좌를 지키는 상황이 아닐까라고 저는 평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유가는 뭐 인도발 이슈 이런 거 상관없이 현재 단기 고점에 다다랐다. 앞으로 66달러까지 올라갈 거라고 예상은 하시지만 오늘 너무 크게 올랐기 때문에 조금 쉬어가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어서 오늘은 관망을 주셨고요. 그럼 66달러까지 올라간다라고 따지신다면 네. 그냥 뭐 전체적인 차트로 봤을 때 어느 자리값에서는 그래도 매수를 들어가는 게 좋을까? 이런 뷰도 있으세요? 지금 자리는 안 나와요. 안 사실. 나오나요? 네, 차트 흐름 보고 틱으로 대응해야 되는데 네. 내일 체크를 해봐야 될 문제예요. 근데 내일. 지금은 일단 아니에요. 지금 지지값이 어디에 놓일 것이다라고 평가하기에는 단가가 측정이 굉장히 애매하고 이 구간대 안에서 데일리 매수 구간을 포착을 해야 돼요. 이 구간대 안에서 데일리 틱 차트로 변경하고 이 구간 안에서 매수를 다시 한번 포착하는 자리가 놓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오늘 단가 너무 올랐어요. 이거 안 돼요. 이거 힘들어요. 하지 마세요. 네. 이상입니다. 그래도 어제 우리 해왕 마스터께서 주신 자리값에 5일 들어갔다면 큰 수익 얻으셨겠네요. 큰 수익을 거뒀겠죠. 근데 큰 수익인데 네. 사실 유가가 시황이 없어서 좀 아쉽긴 했어요. 시황이 없어서 아쉽긴 했는데 차트로 이렇게 드러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좋은 자리였다고만 평가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여기서 유가 정리하고 빠르게 유로 FX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가 지금 연준의 결 전에 높은 구간에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달러 지수 90.81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유로 FX 시세 체크해 보시죠. 네, 유로 FX는 강권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0.04% 오른 1.21040달러 선 지나가고 있네요. 네, 유로 FX는 연일 계속해서 이 고점 부근에서 해주는 모습입니다. 뷰 함께 들어보시죠. 하나, 둘, 셋. 네, 유로 FX는 매도뷰 주셨습니다. 유로 FX 역시 단기 고점인가요? 네. 자, 일단은 제가 정확하게 자리값을 말하기 전에 네. 여러분들 유로 차트가 지금 많이 눌려 있죠. 여러분들. 올라와 있죠. 많이 올라왔어요. 네, 많이 이것도 올라와 있어요. 급등했습니다. 많이 올라와 있어요. 이거 회의 전인데 네. 이거 오늘 이제 변곡자리 좀 가질 가능성이 그나마 시사가 됩니다. 오늘 회의 이후에. 이거 좀 집중해야 될 부분이에요. 자, 이번 회의에 대한 내용은요. 그대로 유지. 유지? 예. FOMC 회의 결과가요? 네. 회의부터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할게요. 자, 어제 제가 얘기했던 게 뭐였냐면은 통화 정책에 대한 스탠스를 고용 지표에 대해서 또 한번 재차 강조할 가능성이 높다. 뭐 성명서는 물론 의미가 없습니다. 금리 뭐 동결 뜨고 당연히 동결 뜨고 그다음 나올 게 고용에 대한 지표를 확인하고 있다. 인플레이션 언급했지만 우리는 평균 물가 목표에 아직 도달하지 않았다. 네. 이런 멘트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자, 인플레이션이 중요한 요소긴 하지만은 지금 물가가 계속적으로 오르는 현상에 대해서는 이미 작년 8월, 9월, 10월에 평균 물가 목표제를 도입함으로써 그거에 대한 명분은 다 취해진 상황이에요. 의미가 없다 이겁니다. 그리고 3월에 나왔던 얘기가 고용지표, 완전고용 수치의 도달값을 수시로 체크할 것이다 라고서 언급한 상황이 있었는데 이번 달 고용지표가 좋게 나왔어요. 4월 2일에. 비농업 고용지수죠. 근데 4월 9일에 정확 파월이 연속된 고용을 확인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자, 좋게 나왔으니까 야, 너 그러면은 이번에 긴축하는 거 아니야? 긴축 발언 할 것 같은데? 우리 연속된 거 한번 확인하자. 이렇게 미리 재료를 던져놨는데 통화정책에서 어떤 변화를 취하겠습니까? 같은 멘트를 던지겠죠. 고용수치 도달이 계속되는 걸 확인을 해야 된다. 객관적인 수치값을 볼 것이다. 이게 만약 당위성이 드러나면 그때 시장이 놀라지 않게 알려줄게. 결국은 무슨 뜻이냐. 5월까지 보겠다는 거예요. 5월까지. 5월 고용지표도 보자. 이것들아. 자, 그러면은 근데 시장이요. 요동은 칠 거예요. 요동은 치는데
오히려 이제 차트 구성에서 본다면은 자, 지난달에 자, 달러 값이요. FOMC 통화 정책이 이루어진다부터 강세가 펼쳐졌었어요. 이 자리죠. 자, 그러면은 지금 한 번 더 강세가 또 드러날 가능성이 있겠네요라고서 취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저점에 대한 평가값이 있을 수 있겠네요. 다만 우리가 집중해야 될 유로 매도에 대한 포인트는 여러분들 35입니다. 91.35. 바뀌었네요, 전략이. 네, 계속 이제 추세가 내려오니까 아, 이제 이탈선이 계속 바뀌는 거죠. 이탈선이. 그죠? 이탈선이 계속 바뀌는 겁니다. 오늘 이게 드러난다면 이때 유로 매도 진입하시는 것도 전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어요. 뚫릴 때가 기준이에요, 여러분들. 이해하시겠죠? 중장기 값 잡고 이제 92달러까지 도달을 하게 된다면은 본절값 두고도 홀딩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값이 놓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이거에 대해 기억을 하시고 자, 이제 정확하게 이제 3시간 20분 남았습니다. FOMC 회의. 3시간 20분. 오늘 해선물 넘버원을 통해 보시는 분들 뭐 FOMC 회의 많이 들었을 거예요. 전전 타임에도 나올 수밖에 없는 내용인데 제가 자세히 얘기해야겠죠. 해외 증시를 보는 상황인데 별거 없다는 겁니다. 별거 없어요. 내용 어제 다 확인했습니다. 네. 그 별거 없는데 연속된 고용 수치라는 어떤 기존에 있던 4월 9일 전략, 4월 2일 전략이 그대로 들여맞을 것이다. 시장은 기존 스탠스를 유지할 것이다. 오히려 시장에서 나타낼 수 있는 거는 6월에 가능성이 높대. 그 6월 가능성이 높아지려면 5월 비농업 고용 지수도 높게 나와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변화를 축축하는 거 5월에 만약에 비농업 고용 지수가 회복 국면이 한 번 더 슈팅이 나오잖아요. 야, 이건 심상치 않은 거야. 이때는요. 진짜로요. 긴축 발언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때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페드웨이는요, 여러분들 페드웨이는요, 앞으로 제가 계속 얘기를 드릴 거예요. 페드웨이는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게 긴축에 대한 발언을 만약에 개시하면요, 달러 값이 어떻게 될까요? 한번 재미로 얘기해보죠. 달러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앵커님? 오를 것 같아요. 그죠? 왜 오를까요? 굉장히 간단하게 생각해야 돼요. 간단하게 긴축 통화를 긴축하니까 달러가 귀해져서 가격이 오른다. 아니죠. 쉽게 얘기하면 공급량을 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죠. 제 공급량을 말이 그 말이었습니다. 귀해지기 때문에도 맞아요. 정확한 네. 표현입니다.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앞으로 달러 공급량을 줄일 거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시장에서 출구 전략 꺼낸다는 게 달러를 이제 그만 찍어낼 거야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발언만의 그 자리가 이제 올라간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연준은요, 발표하면요, 번복할 수가 없어요. 1년 뒤에 나는 전략 진행할게. 그 말할 때부터 시장 반영은 바로 들이댑니다. 근데 이런 시장 반영이 나오려면요, 5월에,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절대 나올 수 없습니다. 5월에 만약 고용지표가 나온다. 그러면은, 야, 이거 심상치 않은데? 하면서 달러가 오를 거예요. 지금 달러는 오르고 있지만 나스닥은 떨어지고 있는데 네. 지금 저희 프로그램 보시고 나스닥 진입한 시청자분들이 계시거든요. 손절을 제가 두라고 했어요. 13,930포인트. 이탈 나오면요, 이거 쳐버려야 돼요. 이미 쳤어야 되는 자리네요, 그럼. 제가 30포인트라고 계속 강조했던 거는 시간에 대한 조정, 그리고 지금 추세에 대한 위치값을 확인하라고 얘기 드린 거지, 이거 못 지키면요, 의미가 없어요. 자, 40포인트, 50포인트에다 매수 기약을 하시고, 이 구간 내에서 이 자리 손절을 지켜야 되는 거죠. 30포인트. 제가 30포인트 손절을 두시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35를 말씀 주셨죠. 네네. 이거는 50에서 60 사이에 대한 매수, 그 35포인트에 대한 손절을 두라고 얘기했잖아요. 이탈 나오면 의미 없는 거예요. 추세가 방향성이 이상하게 잡히구나. 오늘 회의 전에 혼조세가 들어갈 수 있구나. 가정을 열어놔 버려야 돼, 이때부터는. 근데 이거를 지키면서 들어가야지. 회원님, 진입을 했는데 수익 날 때는 어떻게 보면은 계속 수익 나고, 그죠? 손절은 지켜야지 리스크 방어가 되는 건데, 이거 하나 못 지키면서 어떻게 보면 수익을 지키겠습니까? 이런 거 못 지키면 물릴 때 계속 물려요.
지켜야 돼요. 제가 손절을요, 해외선물 넘버원을 나오면서 항상 제시를 해주잖아요. 손절을. 그거 지키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나스닥까지 정리를 해드렸고요. 1시간 동안 많은 이야기 고생해주신 해왕 마스터 보내드리기 전에 함께 쓸 수 있는 방법,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해외 선물 넘버원 서울경제라고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해왕 마스터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렸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부터 유사 수신 행위까지 모든 불법 사항들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전해드리면서 내일은 더 알찬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